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세요? WJ님, 네, 한수위님,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하나 썼어요. 그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고 하는 이 유치원 관련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거 하느라고 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요. 네,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부동산 법과 부동산 시장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이 줌으로 실시간 수업도 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빡빡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넉 달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뒤통수가 따가웠어요. 이거 참 갑자기 사라지면 분명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도 게을러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으로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대학 강의하는 것처럼 약간 좀 골치 아프시죠?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어떤 상태인지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또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 자료는 이 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종부세, 보유세와 G7 국가들을 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부담 수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를 지금 사서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세금을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이 G7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상이 한국과 7개국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요 세 나라만 한번 보죠. 그래서 미국, 일본, 또 독일 이 세 나라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이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취득 단계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GDP의 1%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되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보유 단계 세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분 단계의 소득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 단계 세금으로는 여기 취득세가 있죠. 또 거기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가서 이제 붙게 됩니다. 부가세로. 네, 부과가 되는 세금으로 거기에 덧붙여지죠. 취득세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덧붙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취득 단계 세금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고요. 또 보유 단계 세금은 숫자가 더 많아요. 여기서 보유 단계 세금이 재산세도 있고 그래서 지방세 있고 도시지역분이 있고 또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세. 오늘은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그 위에다가 얹혀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단계 세금은 그러하고 처분 단계 세금은 양도세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지방 소득세가 얹혀지고 또 증여세도 있죠. 네, 증여세도 이건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 뭐 그럴 때는 이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보유 단계 세금이 굉장히 뭐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제외한 일반 재산세는 그렇게 세 부담이 크지는 않은데 뭐가 거기 가서 붙어 있는 것들이 뭐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은 가급적이면 단순한 게 좋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들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세목들이 많아서
전문가들도 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도 세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뭐 그런 지경까지 돼 있어요. 너무 이 누덕누덕 뭐가 많이 덕지덕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거래세가 있고요. 거래세가 있고 재산세,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지방마다 다르죠. 스테이트마다 다르고 또 카운티마다 또 뭐 이 스쿨 디스트릭트 이런 데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로컬 텍스이고 그리고 그냥 하나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그냥 하나가 붙어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서 중첩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높죠. 뉴저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평균적인 재산세율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대개 0.16%였거든요. 그냥 이 종부세를 빼고 0.16%였으니까 1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1년에 한 160만 원 낸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뭐 2.4%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2,4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을 재산세로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아주 단순해요. 하나예요. 이 미국의 재산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세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그걸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고 소방서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예산을 이걸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다 중앙정부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재산세, 이 지방세가 높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지방세, 지방정부가 걷는 것들이 있지요. 뭐 숫자가 많아요. 여기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이게 지방정부로 세원이 가긴 하지만 주도권이 지방에 있지는 않고 그 세율을 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 그리고 모자라면 다 중앙정부가 채워줘요. 그러니까 지방세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아무튼 그런데 미국은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지방정부들이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고 뭐 공원을 유지한다든가 또 뭐 소방서를 유지한다든가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담이 보유세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제학에서의 가장 정통 이론은 뭐냐면 지방정부는 이 부동산 보유세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경제학에서의 정통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게 되고 그 땅값을 또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서 또 쓰고 그러면 땅값이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구조,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일을 할 때 책임지는 행정,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보유세는 가급적 지방정부의 세원인 것이 좋고 가급적 보유세만 가지고 지방정부는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거고 미국이 그런 원리에 가장 부합한 상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서도 이 양도세가 있고 이것도 뭐 이 지방마다 다릅니다만 또 증여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을 보시면 우리 이 고정자산세가 있고 또 집가세가 있고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도시지역분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은 다 일본 거를 다 흉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실은 뭐 용어조차도 대부분 다 일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해요.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높은 거 뭐 이런 것도 비슷하죠. 네. 사실은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세금입니다. 왜 집을 사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내가 집 사는데 정부가 해준 일이 뭐가 있다고 세금을 내야 되냔 말이에요.
물론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내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 왜? 그것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면 내 집값에 반영이 되니까 그것의 일부를 띄어서 정부에 줘서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하지만 이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거래에 대한 세금은 가급적 없애라. 취득세 없애라. 도대체 집을 사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지만 갖고 있을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 그것으로 지방정부가 살림을 꾸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이론이 가장 정통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고정자산세,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다 도시계획세 이런 게 있고 우리는 거기다 다른 것들도 많이 여러 개가 여기 가서 이렇게 더 붙어버렸어요. 원래는 우리도 도시계획세 정도만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주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여기도 취득세가 있고 예, 보유세가 있고 뭐 소득세로 이제 세금을 내네요. 여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 단계의 세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재산세를 살펴보자, 먼저.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 부과 대상의 그 중에 일부분,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재산세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재산세는 뭐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동산이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3,700만 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3,700만 건. 네. 그런데 종부세는 이 94만 7천 명에 대해서 부과가 돼요. 자, 여기서 건수가 있고 인원수가 있잖아요. 종부세는 인원으로 나오고 재산세는 건수로 나오거든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가 돼요. 그래서 종부세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몰라요. 다만 94만 7천 명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재산세는 3,700만 건이에요. 이게 몇 명인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단위가 안 맞아요. 재산세와 종부세가 단위가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종부세는 재산세 부과 대상 중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 아마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주택의 숫자만 하더라도 거의 2천만 호가 되거든요. 그럼 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택만 해도 한 1,500만 명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될 테니까 네. 뭐 최소한 1,500만 원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종부세는 그 중에서 94만 7천 명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뭐 작게 본다면 재산세를 1,500만 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한 100만에 못 미치니까 뭐 10%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 예.
여기 그리고 이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2020년에 그 과표가 4,700조 원인데 4,700조 원이에요. 과표. 재산세 과표가 4,700, 4,690 얼마인가 그래요. 자, 4,700조인데 그 중에서 부과된 액수는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액수는 14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0.3%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0.3%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표 4,700조라고 하는 것이 4,700조라고 하는 이 과표가 실제 가액보다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 가액이 9,700조 원이에요. 거의 1경에 달하죠. 우리나라 전체 토지 가액 평가액이.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 과표가 4,700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로 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표가. 거기에 14조가 부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9,700조 의 14조 원이라고 보면 9,700조에 대해서 14조 원이 부과가 됐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게 0.3%가 아니고 그것의 한 절반 0.15% 0.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 하면 0.16%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부과가 됩니다. 세 개의 덩어리로 부과가 돼요.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나라는 주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재산세는 특이하게도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했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그 아파트에 건물이 있고 바닥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와 바닥을 따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각각의 이 평가하는 방식들이 따로 있었죠. 그게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참 특이한 방식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다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과 토지가 붙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도 그걸 붙여서 하는 게 편한데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놓게 되면 그리고 각각을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합쳤을 때 원래 가치가 돌아오지 않는 현상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만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005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주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또 건축물, 토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를 하는 거죠. 나머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들,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말하는 거죠. 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이런 데들은 여전히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율을 또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재산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주택은 그래서 재산세는 1000분의 1, 여기 1000분의 1이니까 이거는 0.0 왜 이래? 0.1%입니다. 이거 0.1%. 쭉 돼서 이게 누진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57억 원, 아니야, 3억을 초과하게 되면 0.4%가
적용이 됩니다. 그냥 0.1에서 0.4%가 적용이 되고, 뭐 이제는 웬만하면 3억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0.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데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별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 별장은 그게 아니고 4% 굉장히 고율의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 별도 과세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아닌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들은 이제 이게 뭐예요? 0.25% 또 0.25%로 단일세율 과세를 하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별장 이런 것들은 건물에 대해서 4%로 단일세율 과세를 하고 뭐 공장은 0.5%로 과세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근데 토지는 어떠냐?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합산은 쉽게 말해서 나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대지, 빈 땅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종합합산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0.2 내지 0.5%를 적용을 하고요.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깔고 있는 부속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바닥 면적의 뭐 몇 배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0.2에서 0.4%까지가 부과가 되고요. 분리과세는 뭐 다른 거하고 합치지 않고 따로 이것만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따로 떼서 매우 저율의 과세를 하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같은 거 여기 보이는 이거는 1000분의 0.7이니까 0.07% 거의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골프장이나 뭐 이런 데의 토지는 4%, 그 밖의 토지는 0.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율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사들도 사실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당장 공무원들도 아마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자, 종부세는 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재산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일부를 종부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이 표에 보시면 과세가 있고 X표가 있잖아요. 이 X표. 이 X표들. 이거는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또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X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합치면 뭐냐? 이게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거죠. 전체 과세 대상 중에서 일부는 종부세의 대상이 되고 또 일부는 안 되고 그렇다라고 이 표를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건축물 중에서 주택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면서 동시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요 금액이 넘어가야 돼요. 건물 같으면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9억 원이 넘어가면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의 과표가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중에서도 보시면 여기 과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 종합합산 대상이 있고 별도 합산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나대지라고 그랬죠. 별도 합산 대상은 빌딩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깔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나대지들은 종합합산 대상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또 별도 합산 대상 업무용 빌딩의 바닥 토지들 이런 것들은 합쳐서 80억 원이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말 복잡하죠? 자, 그러면 세율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세율이거든요. 여기에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있잖아요. 뭐 복잡합니다. 이게 뭐 0.1부터 0.4가 있고 0.2, 0.4 아무튼 세율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뭐 가지고 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세율은 보면 2021년부터 개인 2주택 이하면 2주택 그러니까 1주택이나 2주택이면 3억 원이 0.6%, 또 94억을 초과하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표의 3%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성함을 깜빡했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세놓고 저 강원도에다가 농가주택 하나 사서 가서 거기서 전원주택처럼 살고 계신 분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 3주택 이상으로 걸리게 됩니다. 3주택 이상으로. 왜냐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2주택 이상이에요. 2주택 이상을 3주택 이상하고 동일한 걸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표를 합산한 금액이 이게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1.2%, 이게 94억 원을 초과하면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대개는 그것의 값이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뭐 시골에 농가주택 같은 거 뭐 한 2, 3억짜리가 하나 얹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과표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그거 한 1, 2억 되겠죠? 그럼 13, 4억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세율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2.2%가. 네. 2.2%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강원도에 가서 과표로 하면 한 뭐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14억 원이 되잖아요. 그 14억 원에서 6억 원을 빼고 나머지 그러면 8억 원이 되죠. 그 8억 원에 대해서 2.2%를 적용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7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시골에 가서 농가주택을 사고 계신다든가 또는 임대용으로 뭐 오피스텔 한 뭐 1억짜리 2, 3억짜리를 갖고 있다든가 또는 상가주택 원룸으로 집을 뭐 한 2, 3억짜리를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임대 놓고 있다. 그러면 진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임대 준 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임대 준 싸구려 그 집 때문에 저가의 임대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서 자기가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뭐 세금 뭐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면서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큰 금액은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집 때문에 고율의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임대용으로 사놓은 그 집들 또는 농가주택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집이 다주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거주하는 집들이. 네. 자, 그런데 종부세가 8.6조 원입니다. 8.6조 원. 네. 재산세는 14조 원인데요. 14조 원. 이건 8.6조 원이에요. 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그런데 이 재산세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전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 거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세율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0.1%보다 약간 높은 수준. 토지로 하자면 9,700조에다가 뭐 한 10몇 조를 부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종부세는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기 보시면 주택분을 보면 94만 7천 명, 한 95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세는 뭐 거의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분, 그러니까 이 종부세는 굉장히 내는 사람이 별 많지 않다. 그런데 세액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부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재부 관리가 무슨 뭐 다주택자와 법인을 정밀 타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감히 이 공무원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공무원이 국민을 타격을 합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나라 살림에 필요하라고 걷는 것인데, 이걸 누구를 그야말로 벌을 주고 뺏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밀 타격이 된 거예요. 네. 많지 않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전체 8.6조 원이잖아요. 8.6조 원인데 그 중에 토지 별도 합산은 1.2조 원이에요. 토지 별도 합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거라고요? 빌딩의 바닥 토지, 공장의 바닥 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은 1.2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이것은 토지 종합합산은 나대지라고 그랬죠. 1.7조 원이에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요, 5.7조 원이 부과가 돼요. 5.7조 원. 그러니까 이 종부세가 올해 들어와서 이게 다주택세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종부세가 다주택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다주택자에 대한 벌금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여기서 빼버리는 거죠. 아무리 비싼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합쳐서 몇 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고율의 세금을 얻어맞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다주택 징벌세입니다. 이게. 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게 종부세 고지 추이인데요. 자, 보세요. 8.6조 원이잖아요. 8.6조 원. 작년에는 이게 4.3조 원 고지가 됐었는데 이 8.6조 원에서 5조 7천억, 5.7조 원이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작년은 어떠했냐면 4.3조에서 1조 8천억이 주택이었어요. 올해보다 작년이 주택의 비중이, 주택 세금의 비중이 훨씬 작았죠. 그러면 2017년의 경우는 어떻냐? 전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1조 8천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3,800억, 4조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5%가 채 안 됐다. 4분의 1이. 네. 4분의 1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70%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주택이. 그러니까 현재 이 종부세의 추세는 점점 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내년에는 더욱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필사적으로 그 중에 싼 집을 임대 놓고 있거나 뭐 아무튼 필사적으로 싼 집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팔려고 해도 안 팔릴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지금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업무용으로 또는 판매용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을 하는 것.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임대가 나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갑자기 그렇게 바꿔놓는다고. 그래도 비워놓는 편이 훨씬 나은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체 주택분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종부세 중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
자, 5.7조 원이 2021년 올해에 종부세가 부과된 액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액수는 요거 0.2, 그러니까 2천억 원. 전체가 5조 7천억 원인데 1세대 1주택, 1주택자에 부과된 1주택자 중에 굉장히 비싼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부과된 액수는 2천억 원. 그것도 큰 것이긴 하지만 나머지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된 액수 5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징벌적이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자료예요. 이게 박훈이 서울시립대에 이 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아마 이 실제 세무 공무원이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무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이 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 부동산세의 이 국제 비교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G7 국가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G7 국가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이 나라의 조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가정을 주고 10년 동안 세금을 얼마나 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과가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 표는 이제 그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가정이 뭐냐면 12억 원, 주택을 12억 원을 지금 취득을 하는 겁니다. 12억 원짜리 한 채를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4억짜리 세 채를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2억 원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각각의 경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 3주택으로 12억 원을 갖고 있는 경우와 1주택으로 12억 원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각 나라에서 10년 동안 그 주택을 보유하고 10년 후에 팔게 되면 그 세금으로 낸 값이 얼마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결과예요. 그래프가 결과인데, 자, 여기에서 요 빨간색 그래프가 있죠? 이거는 3주택으로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10년 후에 매각한 경우고, 요 회색, 그레이 요거는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매각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주택일 경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미국이 부동산세가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이 부동산세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2.6%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뭐냐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2.6%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건 그 나라의 그냥 평균적인 과거 10년 동안인가 하면 그 평균적인 수치였을 겁니다. 그걸 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얼마를 내겠는가? 미국은 보자. 여기 요거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0년 동안 1억 7,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주택이어도 그렇고 3주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숫자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1주택으로 갖고 있던 3주택으로 갖고 있던 어쨌든 간에 과표를 합쳐서 12억 원이 되게 되면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죠. 뉴욕 같으면은 2억 1,600만 원 뭐 이렇게 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은 빨간색으로 한 거나 회색으로 한 이 막대 그래프나 높이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보면 대개 요 회색이 조금씩 낮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네, 회색이 조금씩 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조금씩 다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탈리아는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채, 세 채가 되면 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1주택자의 세금이 약간씩 낮습니다. 다주택자보다. 네.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Owner Occupied Housing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해서 벌칙을 가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말고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네. 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0.4%로 된 게 있고 6.2%로 된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 0.4, 6.2는 뭐냐면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6.2%라고 하자. 또는 뭐 0.4%라고 하자. 뭐 이런 가정을 서로 달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3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표 중에서는 제일 끝에 부분이 이거거든요. 자, 주택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0.4% 상승한다. 연간.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1주택자는 10년 동안 뭐 취득세, 뭐 양도소득세 다 합쳐서 7,3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주택자는. 그런데 3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2억 원이 같은 12억 원인데 4억 3,5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를 들어 뭐 작년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처럼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라간다. 6.2%라고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이 13억 8,200만 원에 달합니다. 13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가 있고 또 집값 자체의 베이스가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12억 주고 샀는데 10년 동안 내야 되는 세금이 13억 8,200만 원이에요. 이 6%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10년 후에 집값이 한 20억이 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세금은 14억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1주택자는 1억 3,100만 원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12억인데 1주택으로 12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4억짜리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4억짜리 3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10중 8구는 임대하는 사람이죠. 소형 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은 10배나 더 많은 세금, 원본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전문가들의 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셔서 그 이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빛의 방향이 바뀌어서 제 얼굴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네요. 라이트를 조명을 좀 했어야 됐는데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종부세 시장 효과 뭐냐? 이거 뭐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 이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시장 효과,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죠. 1주택과 다주택 사이에 이 종부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들은요, 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한국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2010년에 75.8%, 2019년에 70.3% 뭐 이렇게 돼 있죠. 약간 떨어진 것 같지만 이 70%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1990년대, 2000년대를 보면 그때도 70 몇 퍼센트, 한 80%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부동산에 묻어두려고 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잘.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다주택으로 같은 금액인데 다주택으로 구성을 하면, 즉 나는 좁은 집에 살고 다른 것은 소형주택 원룸 같은 거 몇 개를 사서 임대로 해가지고 내가 노후에 월세 수입, 임대 수입을 가지고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종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한 채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보유 비중,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똘똘한 한 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집들, 소형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이미 비싼 집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요. 근데 그건 다주택 수요가 아니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바로 실수요입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최대한 비싼 집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수요. 이 수요는 점점 더 강력해진다. 그러다 보니 이 고가 주택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주택 보유는 이제는 다주택은 필사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필사적으로 처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렇습니다. 이게 2019년에 신규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왜 김현미 장관 때 처음에 이걸 상당히 장려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상당수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다주택이라고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등록한 그 주택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겁니다. 이게 소위 다 원룸들이에요. 원룸이 75%고요. 아파트는 18%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파트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나는 이런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아니고요. 전부 저가의 소형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를 그 가액별로 쭉 나눠 놓은 건데, 여기 아파트를 보시면 이게 공시 가격인데 3억 원 이하가 65%고요. 3억에서 6억까지가 27%고요. 6억 원 초과는 7%밖에 안 돼요. 이 우리나라의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위 다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저가의 소형 원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비워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임대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느냐? 그 임대주택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무주택자들이에요. 자, 그럼 무주택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다주택자의 그 다주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무주택자의 구성입니다. 우리나라 무주택자가 전체 919만 가구입니다. 920만 가구예요. 무주택 가구가.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50%를 넘습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 임대 시장에서. 그리고 이 1인 가구는 급속하게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작년이 1인 가구가 600만 가구가 안 됐었는데 올해 660만 가구가 됐습니다. 660만 가구.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생겨나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20대, 30대의 청년 가구들이 다 밖에 나서 사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요, 이제는. 뭐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혼족의 제왕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사이트가 있나 봐요. 이게 2030 세대 성인 남녀 13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130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당히 표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맞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당히 생각해 볼 뭐 이 현실의 상당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20, 30대 성인 남녀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여기 혼족의 제왕이라는 데서 조사한 겁니다. 원룸 46.2%, 오피스텔 18.5%, 주택 빌라 투룸 7%, 기숙사 쉐어하우스 1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다 원룸에서 살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도 다 원룸이죠, 뭐. 스튜디오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들에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1인 가구들 지금 급속하게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는 상당수가 원룸이다. 작은 소형 저가 임대주택들이다. 그런데 그걸 공급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건 다주택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이렇습니다. 자, 근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얻어맞지 않으려면 필사적으로 지금 다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근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요. 왜? 그걸 누가 사겠어요, 이제?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거 다 임대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폭탄을 맞는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안 팔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기보다 용도 전환을 하는 거죠. 팔 수는 없으니 용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건물들을 보면 이게 여기에 원룸들이 많잖아요. 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소규모 업무시설, 소규모 오피스라든가 또는 소규모 판매시설, 뭐 미장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청 가서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일반 주거지역의 이 주거와 상업 간의 이 용도 변경이 매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거지역으로서의 특성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주거지역하고 우리나라의 주거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뭐 주거와 상업이 거의 다 그냥 그대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파트 단지만 빼고는요. 자,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혹시 이런 그 용도지역제, 조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시설 사이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원룸 주택 같은 거 원룸 내놔봐야 안 팔린다. 그럼 방법이 뭐냐? 바꾸는 거죠. 주거용을 이제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용도를 바꿔달라고 하는 이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답니다. 뭐 그런 상태라고 해요. 정리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이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저가의 원룸 주택 같은 거, 오피스텔, 저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고 용도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값이 하락한다. 하지만 임대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하지만 수요는 계속 늘겠죠. 왜? 1인 가구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 소형의 원룸 주택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종부세가 폭탄을 때리니까 어떻게든 이것은 없애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완전한 미스매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높아집니다.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요. 이 오피스텔이거든요. 이거 오피스텔 가격인데 이게 올해 2021년 1월과 7월을 대비한 그 1월에 비해서 7월의 가격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이게 수도권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클수록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클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다. 85제곱미터 초과, 이거는 방 3칸 정도? 방 2칸 내지 3칸,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니까 보통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아파트 대신에 사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기간 중에 4% 상승했어요, 값이.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40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10평 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원룸, 스튜디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마이너스 0.05%의 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형일수록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형일수록 값이 떨어져. 왜? 소형일수록 자가가 아니거든요. 소형일수록 임대형이란 말이에요. 임대형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팔아치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더 떨어졌어요. 이거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뭐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국의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국에 1000만 채가 좀 넘는데 그것을 5등분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비싼 200만 호의 평균 가격을 가장 저렴한 200만 호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무렵에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이 5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20%가 가장 저렴한 20% 값에 평균 한 5배가 좀 안 됐다. 이런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높아지죠. 지난달 11월 달에는 9배가 됐어요. 9.3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8.1 이거는 뭐냐면 이건 노무현 정부 때 형성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강화가 되고 저가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비싼 것일수록 많이 오르고 싼 것일수록 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또 저가의 민간인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은 더욱더 올리고 소형 오피스텔 같은 이런 원룸 주택 같은 이런 소형 임대용 주택들의 값은 떨어뜨린다. 하지만 임대료는 월세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뭐냐면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정식으로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다 이런 소형 원룸 같은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는
거기에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맹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잖아요. 업무용이나 뭐 이런 근린 생활 시설로 전환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집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급속하게 늘어나는 1인 가구들은 어디 가서 살 거냐? 반지하 방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 반지하 방은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가 안 되죠. 그냥 큰 단독주택에 뭐 하나, 방이 하나 있는 식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봐서 그 중에 끼어 있는 새 집들은 뭐 그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다주택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주거 수준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겠죠. 그런 1인 임차 가구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안다면 1인 가구들, 청년들이 나가서 시위를 해야 돼요. 종부세 없애라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두드린다고 말이야. 나는 집도 없는데 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니 너희들 벌 좀 받아야 돼 하고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그 폭탄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금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그 청년 1인 가구의 시민들에게 꼭 좀 알려주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200분이 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아우 정말 감사해요.